자, 조기 예산이냐 아니면 뭔가 관철되느냐. 국민의힘의 인유한 혁신위원회를 놓고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요. 김기현 대표와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드 첫 번째 이슈는 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어제는 윤, 오늘은 인.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시점으로 봤을 때 저렇게 설명이 가능한 날입니다. 오늘이요. 방금입니다. 5시거든요. 영상도 방금 들어왔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위원장이 국회 본관에 있는 당대표실에서 만났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서 굉장히 뭔가 인유한 위원장을 칭찬하는 얘기를 김기현 대표가 했다고 그러네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날씨도 별로 안 좋고 덕분도 왔는데 괜찮으세요? 네? 워낙 왕성하게 활동하셔가지고 국민적인 관심을 아주 끌고 계십니다. 한 40일쯤 됐죠, 지금. 네. 그죠? 40일쯤 됐는데. 역대 어느 혁신위원회보다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아이고. 또 굉장히 국민적 관심 이끌어내고 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혁신적 어젠다를 많이 제시하시고 또 실천 가능한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존중하고 녹여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위원장 모신다니까 이만큼 많은 언론들이 오신 거 보니까 그동안 활동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뭔가 서로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는요. 약간 어색한 느낌도 좀 감지가 되지요.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을 닫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상컨대 한 1시간 정도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요. 지금 두 인물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이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회 당대표실이라고 써 있잖아요. 국민의힘. 저 방에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 저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저기 보면 백브리핑, 뭔가 브리핑할 수 있는 장소도 있는데 기자들이 진을 지고 기다리고 있군요. 지금 저 안에서는 뭔가 아까 방금 보신 영상에서는 서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얘기, 칭찬도 하고요. 고맙습니다. 뭐 날씨가 어떻군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저기서는 아마 뭔가 아주 중요하지만 이 핵심적이기도 하고 뭔가 약간 미묘하기도 한 이런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지금 국회 본관, 본청에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실 모습입니다.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1시간 정도 기다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누군가 나와서 뭔가 브리핑을 할 때 저희가 바로 연결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모습까지 지금 확인해 봤는데. 자, 그동안 김기현 대표, 인유한 혁신위원장 좋은 관계만은 아니었거든요. 초기에는 괜찮았지만 중간 이러면서부터 뭔가 서로의 대립하는 모습이 몇 차례가 나타났습니다. 몇 차례의 이슈를 가지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일부 위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겉들어뜨리는 것은 아마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끊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만 보면요. 대단히 자주 싸운 것 같아요. 저렇게 대립하고. 그렇지만 뭐 정권을 주겠다.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혁신안, 핵심적인 혁신안을 놓고선 뭔가 갈등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오늘 그런 상황에서 만난 겁니다.
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네. 김기현 대표가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 네. 만났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새로 바뀐 참모들 식사를 한 건데 오늘은 인유한 위원장을 만나자고 아마 제안을 하고 오후에 성사가서 지금 만남을 하고 있는 건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만났을 때 혁신이하고 갈등 좀 봉합했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주문 또는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워딩이 나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오늘부터 해서 이제 총선이 126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예.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시간 정치권은 총선의 블랙홀로 빠져들게 됩니다. 대통령실도 그리고 혁신위도 지도부도 총선 승리 외에는 따로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주 아마 목요일부터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목요일에 인유한 위원장이 내 혁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해라. 내가 그 혁신안을 직접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기한을 월요일로 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요일이 최고위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그 최고위 안건에 그 혁신위의 요구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구가 안 됐다고 그랬어요. 네,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지났고 오늘이 수요일이고 내일이 목요일입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혁신위의 안은 목요일 최고위에 예.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내일 최고위에서 무엇이 논의되느냐가 마지노선인데 예. 저는 오늘 이 두 분의 회동에서 최소한 국민들과 당원께서 납득할 만한 무엇인가의 성과, 갈등을 봉합하는 성과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혁신위가 여태까지 5가지의 혁신안을 냈는데 예. 그 혁신안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모두를 다 수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것은 수용하겠다. 예.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수용안은 나와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지금 지도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은 이제 김기현 대표의 룸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공관위가 곧 이제 예산 시즌 예. 지나가면 바로 이제 투입이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총선 체제가 진행이 될 텐데 이거 관리하는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김기현 대표에게 룸을 남겨줘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고 혁신위와 그리고 일부 여론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위한 방안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건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오늘은 어느 정도의 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 당내 혁신위와 지도부의 이 논란이라는 이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총선 126일 나왔는데 미래가 암울합니다. 근데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기현 대표를 만났을 때 좀 혁신위와 좀 뭔가 갈등을 좀 풀고 잘해 보시고 좀 손도 잡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라는 걸 은연중이라도 뭔가 얘기를 했을까 이겁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할 일을 해라. 그중에서 첫 번째는 혁신위와의 관계 성립이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나왔던 은밀한 얘기는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관계 정립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말씀이네요. 그 말씀을 그냥 네, 여러 가지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질문을 2번 했는데 지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이제 여권 인사들은 뭔가 잘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희망이 섞인 전망들을 좀 내놓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이견이 있는 것은 좀 조정을 하고 공감하는 부분은 좀 더 증폭시켜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기의 문제지 방향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혁신의 제안이 조금 앞섰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시기 조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충돌이 없거나 또 잡음이 없다면 그것은 혁신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기현 대표 체제 그리고 또 우리 인유한 혁신위원장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하더라도 한 길로 가고 그것이 혁신위를 출발한 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대통령께서도 그걸 바라실 겁니다. 자, 오늘 회동은 김기현 대표가 먼저 제안해서 이루어진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럼 김기현 대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이동석 전 행정관. 네. 김기현 대표는 지금 방에서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만나면서 대화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뭐 지금 주류 희생에 대한 얘기가 전반적으로 나누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답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이게 김기현 대표 입장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예.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응답을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류 희생에 있어서 예.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테고요. 예. 그것에 있어서 김기현 대표는 당 대표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중재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역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좀 천천히 하자 이런 워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안의 취지, 희생을 하라는 요구의 취지 알겠다. 다만 좀 시간을 좀 주세요. 이거 급하게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다는 겁니까? 충분히 지금 김기현 대표가 지금 보인 행보들을 놓고 보면 예.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전에 오늘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위원장이 만남 과정에서 예. 한번 영상을 자세히 봤는데 인유한 위원장은 대답을 단답형으로 했습니다. 짧게 해요.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계속해서 말을 걸지 않았습니까? 뭐 날씨가 어떻다 뭐였다 다 얘기를 해요 지금. 그런 것만 보더라도 김기현 대표가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좀 이렇게 다스리는 이렇게 해결을 찾고자 하는 그런 뭔가 좀 러브콜을 보낸 게 아닌가 뭔가 좀 풀고 싶다. 그런 느낌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잠깐만요. 네. 지금 회동이 끝났나 봅니다. 지금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김기현 현장 가겠습니다. 대표와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그 비공개 회동 부분은 5시 5분경부터 5시 20분경까지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그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위원장의 말씀을 워드 바이 워드로 전해드릴게요. 우선 오늘 비공개 부분에서 스케치 먼저 드릴까요? 우선 그 인유한 위원장님께서 오늘 그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앞서서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운전하고 다녀오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시작하면서 당신께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 믹스 커피 한 잔 하면 좋겠다 해서 믹스 커피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 활동으로 당이 역동적으로 가고 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남은 기간도 잘 해주시기 바란다. 공관위원장 제안은 인 위원장께서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충분히 공감한다. 저희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 제안해 주신 안건들은 당의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공관이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시면 혁신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이기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다. 주셨던 어젠다가 혁신적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과제인 만큼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 할 것인가 고민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유한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는 우리 정의용 의원께서 소개해 드릴게요. 예. 인유한 위원장은 혁신위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국민의 뜻을 혁신안에 담고자 했다. 그리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책임 있는 분들의 희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오늘 만남을 통해 김 대표님의 희생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혁신위가 절반의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나머지 절반의 성공은 당이 이루어지실 것으로 기대한다. 혁신위 일정은 이번 목요일 회의에서 당무 일정을 감안해서 결정하겠다. 부디 국민의 뜻과
혁신위의 제안을 총선 승리의 밑거름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란다. 이상 대화하신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몇 가지만 간단히 받을게요. 일단 그럼 혁신위는 내일 회의에서 혹시 뭐 어떤 내용을 결정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 나온 조직 해산의 가능성도 내일 내일 협의를 해야 되고요. 아마 뭐 오늘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비춰진 또 오해들을 조금 불식하고 내일 저희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일정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저희들이 회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내일 끝내겠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맞나요? 뭐 내일 가봐야 합니다.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지 뭐 제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예, 뭐 내일 정도 혁신위의 혁신안을 마무리하고 내일 정도의 회의를 통해서 뭐 회의 위원들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양쪽 모두 기존 입장을 반복한 걸로 보이는데 오늘 만남의 목적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그래서요. 저는 그 기존의 입장이 반복이 아니라 조금 진전된 입장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님도 그 당 지도부의 희생과 혁신위의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이 있었고 김기현 대표께서도 그 국민들이 바라는 바 그리고 혁신위가 요구하는 취지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이고 이에 따라서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전 진일보됐다고 해석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봅니다. 내일 회의에서 결정하신다고는 했는데. 자, 브리핑 내용 근데 질문 받고 좀 짧게 좀 답을 하고 있죠. 지금 요 얘기하는 중간에 바로 끝나서 근데 생각보다 아까 제가 1시간 정도라고 예상이 되는데 30분도 채 그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죠? 30분도 안 채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준비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동석 전 행정관 얘기가 다 말았는데 지금 다 들었잖아요. 지금 양쪽이 어떤 김기현 대표, 이뇨한 위원장이 어떤 대화를 주고 받았는지. 물론 브리핑 내용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공개된 내용은 이건데 그럼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진, 지도부, 친윤 의원들의 희생 그리고 공관위원장 역할 달라인데 이거 두 가지는 당장 관철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온 거 보면? 뭐 당장 관철이 안 되더라도 저는 김기현 대표의 이 워딩을 주목하고 싶어요. 지도부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 맡겨달라. 결국에는 제가 볼 땐 이번 미팅의 성과는 결국 김기현 대표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어떤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김기현 대표는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고요.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계속해서 중진의 그런 용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만남은 결국 봉합이 됐다.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갈등 국면처럼 비춰지는 모습은 없을 거다고 보시는 겁니까? 오늘 전면 해결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 김성환 평론가 표정 보니까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오늘 만남의 결과는 뭡니까? 뭐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예상했던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 논의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만남으로써 윤심은 김기현 대표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보여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비유적으로 말하면 서열 정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열 정리요? 네. 그러니까 당의 혁신 작업이나 이런 것 결국은 당대표, 당 최고의 지도부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를 이뇨한 위원장이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믿고 맡겨주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노력하겠다. 혁신의 의지 우리 충분히 공감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지만 그건 달리 말하면 그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걸 분명히 한 것이고요. 이뇨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우리가 절반 했으니 나머지 절반은 당이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뜻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다 하겠다. 할 수 있도록 압박해서 이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는데 나머지 절반을 당이 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결국은 당 지도부의 결정에 맡기겠다 이런 뜻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남은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라는 것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러면은 생각합니다. 혁신은 내일로 활동이 끝난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만나서 자 이제 우리 나머지 잘 해서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내일 그냥 원래 24일까지 혁신이 활동 기간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끝내버릴래 이러면은 또 저항하는 내일 꼴이 뭐 돼버리잖아요. 조기에 산다 이런 건 나오지 않을 걸로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어차피 조만간 한 일주일 좀 남짓 있으면 공간이 뜰 거고요. 공간이 뜨면 공간이 차원에서 혁신이가 논의한 거 우리가 받아 안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마 공관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공관위원장이 그거 다 대신 해결해 준다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상황에서 혁신이가 안 받아줬습니다. 그러고 그냥 우리 활동 끝 이렇게 해버리면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이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부 만남으로써 모든 것들이 그냥 아름답게 귀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에 대략 합의가 끝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하고 이승환 전 행정관께 한 30여 초씩만 드릴게요. 딱 지금 보셨잖아요. 지켜봤어요. 같이 지금 브리핑 내용까지 들어가는 모습까지 다 해서 평가를 딱 어떤 키워드나 이런 걸 자꾸 해주신다면 우선 성시훈 부의장은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글쎄요, 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회동한 다음에 오늘 이런 또 즉각적인 회동이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아마 어제 있었을 겁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에게 필요했던 거는 두 가지인데요. 확답 그리고 시간. 왜냐하면 확답은 뭐냐면 김기현 대표가 초반에는 측근을 통해서 난 의원으로서 이룰 건 다 이뤘다고 그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뒤바꿨던 게 그럼 내가 불출마하면 뭐 해줄 건데? 라는 거에 대해서 확답을 받지 못했었던 것이 하나 있고 시간은 그래도 지역구에서 수십 년 동안 하신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별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이별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한테도 좀 시간을 달라. 그리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전략적으로도 지금 갑자기 험지 출마, 뭐 인적 쇄신 이런 거 보여주는 것보다 총선에 임박해서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빨리 해버리면 민주당이 대응할 시간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임박해서 해버리면 저는 민주당이 쇄신할 시간을 못 주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도 언젠가 쇄신을 할 걸로 보이는 지금 오늘 회동을 봤을 때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민주당이 좀 자극을 받았다 약간 그런 말씀인데 이승환 전 행정관께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김기현 대표가 한 말에 혁신의 제안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면서 그런데 최고에서 받아들일 수는 안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안이 있다. 그렇지 못한 안은 향후에 생길 공천관리위원회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판단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진 등등등에 대한 희생 요구, 수도권으로 오거나 불출마 요구잖아요. 이거 관철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보십니까? 중진들의 수도권 요구 뭐 10명 필요하고 20명 필요하고 한 거 아닙니다. 뭐 한 5명만 돼도 감동이 될 거고 5명만 올라와줘도 7명만 돼도 놀라울 거고요. 그런데요. 그 영남의 중진들 수도권 오시고 서울 오신다고 많이 알아보지 않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게 태반입니다. 다만 이분들의 그 과정과 절차가 감동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두 분이서 지금 5시 5분에 만나서 지금 한 20분쯤 끝났다고 하면 15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준비한 말씀 그냥 주고받은 것밖에 안 됩니다. 뭔가 감동이 없고 뭔가 여기에 지금 스토리가 있지 않아요. 그냥 좀 준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게 인요한 위원장도 본인의 혁신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당과 이제 본인의 모든 걸 헌신해서라도 총선 승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이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위원장뿐만 아니고 혁신위의 위원들의 의견도 강해요. 이분들의 또 캐릭터도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내일 회의가 또 한번 진행돼서 이분 혁신위원들 개개인의 의견까지 함께 좀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혁신위원들이 내일 회의 때 또 뭔가 비판적으로 아니면 이거 뭡니까? 약간 이런 시각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국회 현장까지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이 뭐죠? 뒤탈 원희룡 환대 한동훈.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뒤탈난 분과 환대받는 분 이 뜻입니까 지금? 우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며칠 전에 이게
경주에서 있었던 한 약간 종교 행사가 있었잖아요. 여기 다녀온 게 지금 약간 여러 가지 뒷말을 낳고 있는데 당시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 천재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의 오늘 국토부 첫 장관으로서의 임기를 마치는 발표를 받고 지금 여러분들을 뵈러 온 게 이게 처음 일정입니다. 와, 따 원희룡 간증 잘하네. 내가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아주 쏙 빠지게 하네, 쏙 빠지게 해. 이 행사 상황이 알려진 뒤, 원희룡 장관이 여길 다녀왔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에 바로 나온 얘기가, 아니 그럼 그 자리에서 정광훈 목사를 만난 겁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국회에 올 일이 있었는데 이 질문을 받죠. 그리고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제 오후부터 뭔가 공개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제가 신앙 간증을 하러 다녀온 겁니다. 뭐 거기에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는 뭐 자세히 잘 모르고 갔고요. 만나지도 않았고요. 강사의 한 사람으로 저를 기독교인 그리고 장관으로서 초청을 한 거기 때문에 송충희 부의장. 네. 분명히 지금 영상에 보면 어제 원희룡 장관이 정광훈 목사를 만나주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영상상으로는 무슨 대기실 같은 어떤 방에 들어가서 악수를 하고 뭔가 인사를 한 것 같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네, 만난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게 또 대기실에서 잠시 만난 게 전부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실 만난 것 자체도 중요하지 않았고 그 장소에 간 것 자체가 문제인데 심지어 거짓말까지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가중처벌 받을 만한 일이다 생각하고. 가중처벌이요? 예. 저는 왜냐면 저는 정광훈 씨가 전국의 목사님들을 욕보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원희룡 장관이 지금 전국의 기독교인들을 욕보이고 있다. 저게 어떻게 간증입니까? 그 간증의 지금 내용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꿈을 꿨는데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있었고 나는 감옥에 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수도가 뭐 평해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하는 간증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건데 저 간증은 사실상 정광훈 목사 혹은 본인이 극우를 지지해 받고 싶다라는 그 간증이었지 교인들이 말하는 간증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지금 본인도 좀 위치가 아직 관둔 것이 아니고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현직 장관에서 떠남을 발표한 다음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본인도 이런 발언이나 이런 장소에 온 것 자체가 부적절함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원희룡 장관이 임기 동안 과연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저는 오히려 국토부 장관으로서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고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무능하게 보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그런 정치적 이슈화하는 걸로만 내용을 이슈 파이팅했지 아니면은 그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했고요. 또 뭐 전세 사기 문제 피해자에 대해서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실효적 대안을 지금 마련하지 못한 채 지금 도망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저희 국민을 심판하기 전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런 무능한 장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부적절한 행동하고 부적절한 발언한 장관에 대해서 오히려 그 보수 지지자들이 심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과거에 원희룡 장관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또 야당에서 안 빠지죠. 또 얘기를 좀 목소리를 좀 내놨습니다. 두 가지 영상 좀 묶여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현재 문제에 대해서 해결 능력이나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이 왕년에 이랬다 그러면서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김원웅 회장도 그렇고 보니까 이 공적인 그 자리에 나서서 국가를 논할 자격들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또 전광훈 등판입니까?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논란이 됐습니다. 기독교 집회에 참석한 건데요. 원희룡의 말로 원희룡을 때리는 같아 원희룡이 처연해 보입니다.
국사를 논해야 될 국무회의장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의 사적 욕망의 사익 추구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했죠.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이 오늘 입장을 글로 좀 남겼어요. 그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지난 모임,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영상에서 확인했던 그 모임에서 종교 행사. 지난 모임은 정치 모임이 아니다. 그리고 특정인이 참석했다고 해서, 여기서 특정인은 정광훈 목사를 말하겠죠. 그랬다고 해서 그를 지지하기 위해 갔다고 짜맞추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본인은 극단적 배타적 주장, 본인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해명을 좀 한 거 있죠. 이승환 전 행정관. 네. 근데 국민의힘 차원에서 정광훈 목사는 약간 기피 대상입니까 지금? 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 측에 좀 진중하게 내용을 물어봤는데요. 예. 일단은 뭐라고 좀 설명이 나왔습니까? 대구 경북 장로회 연합회가 한 2,000여 명 정도가 1박 2일로 하는 행사였고 예. 여기에 지자체 후원이 들어갔다. 그래서 지자체 후원이 들어간 행사에 지자체를 믿고 간 거고 정광훈 목사가 주최한 행사는 아니었다. 근데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정광훈 목사 주최 행사라고 처음에 그렇게 처음에 알려줬었어요. 그 부분은 전혀 아니었고, 아니다. 예, 아니었고 그리고 또 저기가 경주 더케이 호텔입니다. 예. 저기 2,000명이 들어가는 저 전체 세미나실을 빌리려면 앞에 세미나실 전부에는 내빈이라든지 주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인사하러 갔다가 온 건데 예. 거기에서 만난 적도 없다 이 얘기가 나간 게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사실 아까 영상에서는 예. 인사하는 것 같은 모습이 분명히 네, 있었잖아요. 그 방에서 이제 나오는데 예. 거기가 뭐 정광훈 목사의 독실이고 혼자 있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집행부하고 뭐 예. 대기실 이런 곳에 있는 곳인데 다만 맨 처음에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그 발언 얘기했던 때문에. 부분 때문에 저것이 이제 오해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앞서서 우리 성령께서 이런저런 얘기해 주시면서 뭐 종교에 기독교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기독교에 대한 모독은 검사 사칭하고 총각 사칭도 넘어서 집사 사칭한 이재명 대표가 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집사라고 했다가 아닌 거 밝혀져가지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의 원망을 샀습니까? 그리고 원희룡 장관 충분히 잘 수행해 왔습니다. 김현미 장관, 국토부 장관 할 때 얼마나 많이 20몇 번의 부동산 정책 다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정권 뺏긴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부동산원 통계까지 조작해왔던 그런 사람 보고 무능하다고 하는 것이지 원희룡 장관이 물론 처음에 첫 행사로 저곳까지 않고 좀 수도권이나 우리 중랑 같은 험지 오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정광훈 목사 주최 행사에 뭐 간 거다 이런 억측은 좀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김성환 평론가께 이거 원희룡 장관 지금 분명히 총선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그리고 뭐 인천 계양을까지 구체적으로 뭐 가겠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총선 행보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당연히 마이너스죠. 전 원 장관이 최근에 보였던 모습은 한동훈 장관하고 비교가 돼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도드라져 보인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에서 그러지 않아도 당의 혁신위에서 희생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먼저 거기에 호응한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어디든 보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사실은 꽃길 깔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무부 장관 한 명 인사를 다시 내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당의 간판까지 만들어준다는데 원 장관은 그래도 제가 뭔가 당에서 험한 일, 굳은 일을 제가 해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내가 가서 만나겠습니다. 대통령도 안 만나고 지금 뭐 신당 차리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가서 내가 앉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했던 거 내가 가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품이 넓어졌다. 커졌다. 이렇게. 그런데. 근데 저길 간 거예요. 지금 앞서 뭐 지자체 주최 행사 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자체인지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런 집회를 지자체가 후원을 해주거나 이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원 장관은 저 집회가 어떤 성격인지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저 정도 노예한 정치인이 저게 무슨 자리인지 몰랐고 가서 정광훈 목사랑 인사도 했는데 저는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너무 구차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이중 플레이를 했다고 하는 비난, 비판을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중도 확장으로 막 가면서
뭔가 대선 가도까지 가는 정치적 체급을 좀 키우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본인이 스스로 이른바 태극기 집회, 정광훈 이 이름으로 찬물을 확 끼얹은 게 돼버렸잖아요. 예. 좀 차라리 원장관이 구차하게 이렇게 해명하지 말고 예. 깔끔하게 차라리 그냥 제가 그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냈으면 괜찮은데 2번, 3번 논란을 만든 꼴이 됐다.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뭔가를 의식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떤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그 설명은 뭡니까? 라는 질문을 거꾸로 받는 상황이 됐죠.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목이 이게 뭐였죠? 아까 뒤탈? 뒤탈 원희룡 이거였군요. 그럼 뒷부분 있잖아요. 아까 환대 한동훈 있어요. 다음 주제는 그 내용으로 갈 건데 오늘 한동훈 장관 국회에 있었죠? 여당 의원들 의원총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 모습 좀 확인해 보죠. 특별히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정책의정 첫 번째 과제인 이민관리청 등 설립과 관련된 제안 설명을 직접 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총선 일정을 보고 살지는 않잖아요.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차원의 일환이고요. 자, 이동석 전 행정관. 네. 이민청과 관련돼서 설명도 하고 논의를 하는 정책의원총회,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의원총회를 간 것뿐이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설명이에요. 네. 근데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이건 여당의 신고식을 한 셈이 됐다. 지금 총선과 얘기 아주 강하고 진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저길 갔어요. 여당 의원들과 인사하는 신고식을 아주 치른 것이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고식을 화려하게 치렀다. 화려하게 치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워딩을 보면요. 예. 지금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학연, 지연. 예. 이 이후에는 바로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나와 같이 친밀 교류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워딩을 보시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요. 이 자체가 저는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내가 진두지휘하겠다 이런 거를 공언한 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내가 총선에서 역할을 보여줄 테니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를 애둘러서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에 대해서 또 의원들의 그런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원들도 이런 워딩을 보면서 한동훈 장관의 이런 생각이 있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됐고 또 한동훈 장관은 지금 여권 내 1등 주자 아닙니까? 1등 대권 주자답게 오늘 아주 준비된 워딩을 저는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환 평론가. 이른바 용산에서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닙니까? 예. 그건 아직까지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장관 입장에선 국민의힘하고 먼저 호흡을 맞출 필요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저 자리 정책의총에 가서 한동훈 장관이 앞에 단상에 서서 이민청 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일종의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맞은편에 앉아 있는 의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대선 주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음번은 총선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당 간판이라고 얘기하거나 제가 볼 땐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고개 안 숙일걸요. 근데 오늘 가가지고 의원님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주는 거는 일종의 신고식일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할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고개를 한번 푹 숙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그동안에 마뜩치 않게 생각했던 의원들도 저는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원들이 이제 우리랑 한 팀으로 같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여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대통령실하고 문제를 못 풀었다고 말씀드린 건 한 장관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정치적 언변으로 보면 여러 가지 좀 과장된 표현이나 이런 걸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과 관련해서는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는 과장된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인사정보검증단에서 인사검증 제대로 못했다고 비판하면 저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검증해서 올릴 뿐입니다. 기계적으로 검증합니다. 그렇게 굳이 말 안 해도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한 거를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제 진퇴를 결정하는 문제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인사권자죠. 그렇죠. 대통령이 결정하겠죠. 아직 윤 대통령의 결정이 안 났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마냥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 얼굴 간판 역할을 하는 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장관이 어떤 지금 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는 신호를 아직 주지는 않았다. 마지막 인사를 내고 차기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됐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줄 때 한 장관이 홀가분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의원총회 많은 여당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한 장관을 지켜봤는데 혹시 그중에 많은 분들이 나 총선 치를 때 지원 유세 좀 왔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혹시 하는 분도 있지 않았을까 좀 추정이 되네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이 과연 총선에 언제 뛰어들까? 그러면 또 뛰어든 뒤에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걸 가지고 또 전망을 하신 분들이 요즘 많죠?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장관직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국민적으로 이분은 정치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관심이 집중될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데뷔하는 시점 이런 것들을 좀 정치적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타이밍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차라리 당에 빨리 와서 자기 역할을 가지고 이제 당이 지금 위기거든요. 당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역할을 좀 해야 정치 리더로서 서는 것이 지금 셀럽이죠. 당 얼굴이 돼야죠. 한동훈이 전국 지원 유세를 누가 나가줘야 돼요. 자, 정치권 좀 평소에도 많이 좀 지켜보고 계신 이승환 전 행정관인데 제가 질문을 몇 개를 빨리빨리 스피드 퀴즈처럼 드릴게요. 자, 한동훈 장관 언제쯤 총선에 나서나 그 시기 언제로 보십니까? 그 시기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결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너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은 본인의 결단으로 의해서 나가라 이거기 때문에 그 결단의 명분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또 비례로 나가냐 혹은 지역구로 나가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사퇴의 시기가 다릅니다. 지역구로 나갈 경우는 1월 11일까지 해야 되고요. 사태는 좀 그 기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마지막 1월 초의 마지막까지 좀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말씀하셨는데 총선에 나선다면 지역구입니까? 비례입니까? 지역구라면 어디입니까? 저는 지역구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동훈 장관이 지금 선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도 가장 험지라고 하는 중랑구에서 뛰고 있는데 만약에 중랑구에 지원 유세 누구 데려올래라고 하면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 1번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맞았으면 좋겠다고 바라시는 것 같네요. 지금. 첫 번째 아예 그냥 험지로 가서 이재명 대표 같은 그런 캐릭터와 붙든지 두 번째 좀 서울의 어떤 강남이나 강북권으로 와서 그 권역 선거를 이끌든지 세 번째 아니면 비례로 나가서 전국 지원 유세를 할지 이건데 저는 세 번째 안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을 이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선에 뛰어들면 선대에서 역할을 할 걸로 보이잖아요. 누구나. 어느 정도의 역할, 어느 정도의 자리를 가지면서 총선에 기여를 한다. 어느 자리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선대위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독자 플레이가 오히려 더 매력적입니다. 그냥 그 비례 순번 그 후순위 어느 정도 받고 그냥 그 한 유세단을 하나 같이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전국에 의미 있는 지역구를 같이 다니는 게 어떨까 하는 게 괜히 뭐 선대위에 맞춰서 회의만 하고 다니고 이럴 필요 없다는 겁니까? 여의도에 발 묶였을 필요 없고요. 유세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국 다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질문이 하나 더 생겼는데 이제 비례라고 예상하셨잖아요. 그럼 비례 몇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19번까지 됐습니다. 19번까지 됐고 이 홀수번은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한 18번 정도까지 하는 게 어떨까? 18번 정도로 후순이네요. 그럼 간당간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가 우리의 최후 저지선이다. 라고 하는 좀 각오하라. 결기는 보여줘야죠. 본인 당선까지 만들어내라. 그게 아니면 16번 정도까지. 16번 또는 18번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아직은 뭐 이 변수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직은 잘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안희정 지지 모임 지금 왜? 지지 모임이요? 지금 이 시점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미묘한 때인데 지지 모임이 있었다 그러네요. 일단 안희정 전 지사 그동안 뭐 법원에서 출석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과거 모습이거든요. 그 내용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지사님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자, 저희까지 모습이 공개가 됐던 거예요. 근데요, 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인데요, 지난 2일 안희정 팬클럽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양평에서 1박 2일 펜션 모임인데 여기에 안희정 전 지사가 참여했습니다. 본인을 지지하는 팬들과 같이 잘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좀 뭐 팬들 분들이 이렇게 공개를 한 거죠. 다음 하나 더 보죠. 다음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안희정 팬클럽 벌써 그립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5월에 만나요. 5월에 또 만나는 어떤 약속을 잡은 게 됐거든요. 송치훈 부의장. 사실 안희정 전 지사 저 사안 굉장히 큰 충격을 줬거든요. 민주당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이 사안이요. 근데 최근에 지지자들 만나는 등 사실 뭔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런 모습들이 뭐 정치권 복귀를 꿈틀거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전 뭐 지나친 해석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이라고. 잘못됐다 그렇게 보는 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피선거권이 지금 10년간 박탈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 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마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출마도 못 하고 지금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모임이 지금 드러난 것도 아닌 상황이고, 그리고 일단 민주당에서 지금 그 당시에 바로 제명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 과도하는 걸 넘어서 저는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다만 모임을 하는 거는 뭐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런 것이 좀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정치인들을 만나고 하는 거는 안희정 전 지사가 수십 년 동안 정치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인들이 정치인, 저런 지지자분들 그런 사람들로 한정돼 있다 보니 지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슈화 될 거라고는 좀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 아마 지지자 모임에서 저기서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저게 지금 한 SNS에 지지자가 올린 글로 지금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지자분들도 좀 그런 것들 조심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건 알려지는 것 자체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던 모든 지지자분들이 저걸 알리고 싶어 했던 거 아닐까요? 근데 거기가 지금 공개적 개인 SNS에 올린 게 아니라 지지자 그룹끼리 모여 있는 SNS에 올린 건데 그런 것도 지금 공개 비공개인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비공개였더라도 거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이 지지자분들이 저런 걸 내용들 사진과 저렇게 만났다는 걸 공개하면서 송치훈 부의장 뭐라 하냐면 안희정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약간 주장을 섞어서 밝히면서 저런 내용을 공개했거든요. 이렇다면 이거 민주당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니면 살짝 좀 당혹스럽습니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좋은 소식은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저런 발언을 드러날 수 있는, 알려질 수 있는 장소에 했다는 것도 저는 부적절해 보이고요. 저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저런 걸 이렇게 기사화될 수 있는 장소에 했다는 것, 이거는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 안희정 전 지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면은 피해자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재명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해도 한명숙 총리 본인의 잘못 인정하고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김경수 전 지사도 조용히 본인의 운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요. 근데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에서는 온갖 피의자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나오고 송영길 전 대표 나와서 무슨 신당 창당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피의자당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맥락으로 읽고 계신 겁니까? 이런 이거를? 흐름에서 안희정 전 지사가 이제 법적 책임을 다 받았으니 이제는 뭐 사인으로서 이제 본인의 행보를 하겠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건지 몰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정치를 넘어서 한 사람으로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좀 수치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좀 있으면 좀 부산에서 오거돈 지지자들도 이렇게 하고 하면은 민주당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 단순한 지지 모임이 있다 하더라도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안희정 전 지사의 비서관이었던 분을 뉴스와이드가 좀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상황 설명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들었거든요. 그 내용 들어보시죠. 안희정 지사는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던 정치인입니다. 자신이 공개적인 등장과 일정이 대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보일지 충분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것은 함께 모임을 가진 그 페이스북 클럽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야겠다는 말과 욕설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2차 가해의 앞장선 클럽과 공개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정 여론은 거의 없습니다. 상식을 가진 분들은 사법 시스템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 지사가 성폭력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꾸어 범죄를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음으로써 무수히 많은 안 지사의 지지자들이 피해자를 공격하게 만드는 토양을 제공했습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 그러니까 저 전 비서관의 설명은 지지자들이 조금 뭐랄까 약간 좀 도가 지나쳤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SNS에 이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욕설 이런 것이 난무한다. 이런 건데 사실 이게 팬클럽이지 않습니까? 팬클럽 내부에서 저렇게 욕설하는 거 저는 저조차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저게 피해자를 향해서 저렇게 또 하게 되면 2차 가해 또 계속해서 이어질 거 아닙니까? 피해자의 심정은 누가 헤아려 줍니까?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고요. 저 팬클럽 문구도 되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구요? 팬클럽 명이 38선까지. 이게 38선이 우리가 아는 그 38선입니까? 저는 38선까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38선까지인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설마요? 38선이 그 우리가 알고 그 38선을 말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보고도 일단 지지자들의 그런 이름이 38선까지 안희정 이겁니까? 네, 저는 좀 전에 그걸 봤는데요. 정말 안희정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저런 지지자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안희정 지사가 만약에 이후에 정치인이 됐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이 권력형 범죄가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희정 전 지사는 정말 자제해야 된다. 행보 자체도 최대한 낮춰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랜만에 어떤 정치권의 주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송지은 부의장께서도 솔직하게 약간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을 건 없는 상황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알려지는 게 이거 김성환 평론가는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언론은 주목 안 해주면 안 됩니까? 주목이 돼요. 원래 잊혀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충남지사이기 때문에 주목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 지지자 모임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숫자 한번 제가 이렇게 세봤어요. 얼추 세보니까 20명도 안 돼요. 많진 않다. 제 친구들 불러도 저거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있는 사람이 안 전 지사의 범행에 대해서 나는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정치적 모임으로서 의미를 갖거나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정치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없고요. 거기 또 지지를 보낼 국민들도 뭐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잊히고 싶은 사람은 그냥 잊히게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 될 수 있다. 언론에서도 저런 거 별로 주목 안 해줘도 저런 식으로 주목하자면 뭐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두는 게 오히려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여있는 지지자라고 하는 분 사진 찍었는데 거기 숫자를 보니까 약간 안쓰럽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여러분인데 그 사진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처음에 나왔던 사진도 다시 한번 보죠. 지지자들 모임입니다. 저 사진인데 그러고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 정도 모임의 사진이 공개됐고 뭐 같이 있었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이정조 씨다 한때는 정말 강력한 대선 주자, 지금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 주자 뭐 선두에 다닌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급격히 순식간에 몰락을 했죠. 그 이후에 조용히 있었는데 오랜만에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제목이 바로 나왔습니다. 삭제된 청원, 명락 만날까? 명락이요? 이재명, 이낙연, 뭐 붙여서 명락 이렇게 쓰죠. 회동 가능성이 있는가 이겁니다. 자, 그럼요. 사실은 이 제목이 청원 얘기잖아요. 얼마 전에 당원들이 청원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민주당에.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를 출당시켜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만 명 넘게 순식간에 동의를 받았거든요. 동의하신 분들이. 그러자 이낙연 대표가 반응을 보였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뭔가를 결정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예. 당에서 몰아내면 뭐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뭐 바라는 거 바라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청원과 관련해서 당 차원의 조치에서 홈페이지에 내렸고 그것은 당대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통합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도 조치가 있었다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당원들의 의견도 있고 그렇지만 또 수기와 공론회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 보고 당 차원의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죠. 자, 송치환 부의장. 사실 올 초에도 이낙연 전 대표를 제명시켜라, 출당시켜라, 뭐 영구 제명하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이다 이런 정도 선에서만 입장 내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청원 자체 삭제해버려라. 이거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혹시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른바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들, 이른바 3총리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이런 총리들과 연대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이런 걸 의식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삭제한 거. 뭐 영향이 아예 없진 않을 텐데요. 근데 이번 삭제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 체포동의안 그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도 있었었는데 그때도 삭제를 하면서 밝혔던 것이 이런 의원들에 대한 아니면 당원들에 대한 이런 징계나 이런 것들은 당의 윤리심판원이라는 구조가 있고 절차를 통해서 밟는 것이 맞다. 이 청원에 올리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삭제를 했는데요. 다만 이 삭제를 하는데 이전에 이미 삭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빠르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지 않을까. 거의 사흘이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당이 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당의 이런 분열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에서 좀 더 빠른 대처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 3명의 총리분께서는 우려하고 계신 것들이 저는 당에 대한 애정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우려, 애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결국 그 세 분들 이낙연 전 대표는 좀 더 많은 행보를 보이고 계시지만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는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좀 발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면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당이 많이 흔들렸거든요. 당이 흔들리면 또 당대표도 항상 흔들렸습니다. 2020년에 그 위성정당 그거에 대해서 선거 결과는 좋았지만 그 이후에 분명 당대표도 사과를 했고 저도 그 여파를 받았고요. 우리 당이. 그리고 21년 재보궐선거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 또 그때도 당대표와 그런 그 당이 피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도 사실 한 번 약속을 어겼거든요. 그 불체포 특권.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어겼었으나 저는 오히려 가결파 의원들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제를 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지금 선거제 관련해서 또 어기는 거 아니냐 소리 나오잖아요. 그렇게 지금. 된다면 또 당이 위기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선거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또 뭐 가타부타 할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거제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제도는 없습니다. 어차피 합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총리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국민과의 약속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당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의해서 나온 발언들이다. 그리고 그걸 좀 의식해서 또 받아들여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즉각적인 좀 발언과 조치들을 좀 취한 게 아닌가라는. 근데 이것은 알려지기는 이재명 대표가 지시해서 삭제했다잖아요. 근데 지금 이른바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목소리 중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청원 삭제를 주도한 인물을 찾아서 이거 응징해야 된다. 막 이런 취지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이재명 대표를 응징해야 된다는 거 말 그 아닌가요? 지지자들은 네.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인물이 주장했다고 건데,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그 지지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분들의 지금 논리가 이거거든요. 78%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에 당선된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전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78%에 달하는 지지율로 당선된 이재명 대표께서 가결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포용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 아닌가. 좀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방향을 지시해 주셨으면 좀 이끌자고 말씀해 주셨으면 강성 지지자분들이 오히려 대표께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하시니 우리가 오히려 그분들을 포용하자라고 했을 때 당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면성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지지자의 생각이 다르게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혹시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나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만나실 일정이나 아니면 어떤 당내에서 역할을 맡기실 예정이 있으신지. 우리 당의 단합 그리고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열어놓고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책을 쓰고 있을 때도 제명청원에 5만 명이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느낌이 들지요. 그런 일들이 당에 도움이 될지 서로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특별한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는요. 총선에 임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건 당이고 또 출마자들이니까요. 그분들이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렇게 각각 얘기를 했는데 뉴스와이드가 이 내용과는 좀 취재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시죠. 뉴스와이드도 전 출연을 자주 하시는데 신경민 전 의원 오늘 목소리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좀 나왔는데 우선 첫 번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삭제 예상은 별로 못했고요. 그렇게까지 제명 요청에 대해서 청원에 대해서 당이 세게 나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뭐 못할 얘기를 해서 만약에 뭐 당에 불미한 일을 했다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만 책임을 져야 될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제명 청원은 좀 잘못된 거다라는 거고요. 회동 논의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아직 지금 시작이 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진 한 장용 그런 회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정말로 회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와야죠. 자,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승환 전 행정관? 혹시 네. 아까 제목에 명락회동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거 좀 옆에 경쟁정당 상황이긴 하지만 제3자에서 네. 지켜봤을 때 이쯤 되면 만날까 아니면 이건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미울까 이낙연 전 총리가 미울까? 누가 더 미울까요? 저는 이낙연 총리가 더 미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 민주당 경선 때 대장동이라든지 변호사협회 대납이라든지 다 경선 때 나온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미우면서도 가장 두려운 게 이낙연 전 대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운 것도 있지만 또 두려운 것도 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삼총리 회동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낙연 총리가 진짜 민주당의 보유인 전남의 뿌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는 전북의 뿌리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고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일단 영남 출신으로 또 수도권까지 확장될 수 있는 대구에서도 의원하셨던 분이잖아요. 이 세 분이 한데 모이게 되면은 전남, 전북, 그리고 영남 수도권까지 이렇게 한데 모이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최대 목표 지상과제는 본인이 빨리 배지를 달고 본인이 과반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어서 방탄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 세 분이 모이면은 지난번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보다
더 파괴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어떤 뭐 제명 청원이라든지 저런 부분은 빨리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런 차원에서 명락회동을 스스로 먼저 하지 않을까. 급하다. 네, 만나야 된다. 하는데 그 타이밍을 이제 선거법도 만들어서 뭐 병립형으로 확정되기 직전에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한 어떤 그 흐름도 막아야 될 거고 해서 그 타이밍을 지금 굉장히 많이 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이 이른바 삼총리라고 그러죠. 삼총리 연대 가능성. 그 총리 세 분의 얼굴이 나온 준비된 화면이 있어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낙연 전 총리가 먼저 이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주목을 받았잖아요. 뭐 짧게 뵀다, 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걱정을 같이 했다,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다른 화면도 하나 좀 보여주세요. 세 분이 나와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문제의식만큼은 공유한다. 이러면서 이게 시작이 된 게 삼총리 연대설이거든요. 자, 신경민 전 의원이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좀 있었거든요. 질문도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해야 될 순서예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도덕성 문제나 당내 민주화 문제, 정말로 시스템 공천을 내실 있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담보나 제도적인 장치, 인적인 개선 뭐 이런 게 따라. 여러 가지 좀 지켜보자는 걸로 나와요. 그럼요. 뭐 글쎄 아직은 뭐 여기도 유동적인 거죠. 지금 일단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약간 급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명락 회동 가능성 요걸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주제 요 정도로 하고요. 돌연 사고가 발생하고요. 돌연 실종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공통점은 하나다. 뭐가 공통점이죠? 어떤 사고와 실종 신고. 뭐가 공통점일까요? 우선 대장동 증인. 한때는 이재명 대표와 같은 그룹에 있었다. 그렇게 평가받았는데 지금은 대척 관계에 있죠.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대장동 핵심 중인 유동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병원 치료 후 퇴원했는데 어제 저녁 8시 30분경에 경기도에서 트럭과 추돌 사고가 났어요. 당시에 유동규 씨가 직접 운전한 건 아니고 대리기사예요. 그리고 이날 재판이 있었어요. 재판에 참석하고 난 뒤거든요. 그리고 그 재판할 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꺼내놨거든요. 그날도 어제도.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고요. 180도 차량이 회전 후 중앙 분리대와 충돌했다. 유동규 씨 엄청난 중상을 입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두통, 요통 그리고 뭐 CT 촬영 후 귀가했다. 요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게 발생한 뒤에 유동규 씨가 입장을 보인 게 있습니다. 그것도 화면에 있습니다. 어느 언론에 입장을 낸 게 있는데 이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무조건 극단적 선택 아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인물도 과거에 어떤 비극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약간 떠올리게 하는데 내가 죽으면 무조건 극단적 선택 아니다. 그렇게들 아시라. 어제 내가 교통사고 때문에 그렇게 갔다면 이재명 대표가 박수 쳤을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경찰 쪽에서는 일단 단순한 그냥 교통사고 아니야 이렇게 보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요 사안과 어제 교통사고 관련해서 보인 입장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경님도 말을 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몸이 으스러지게 아프다.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런 상태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제 밤에 깜짝 놀랐어요. 유동규 교통사고. 저는 뭐 무슨 음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뉴스를 본 다수 국민들은 이거 아수라 속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민심이 그렇다는 거죠. 이송환 전 행정관.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의 얘기는 이게 단순한 교통사고였을지라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인물이라고 되면은 다르게 볼 수 있다. 이게 민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음모론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제 이 뉴스 보셨죠, 밤에? 네네, 음모론으로 보고 싶지는 않은데 동일하게 이 두 사건이 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세탁소 하시던 분은 갑자기 행방불명됐고 그리고 유동규 우리가 살면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날 확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거든요. 40년 동안 한 번도 없는데 저런 일이 저런 타이밍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섬뜩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용의자를 찾을 때 경찰이나 또 이런 부분은 보험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이 사건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게 누구냐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아까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가 박수 쳤을 것이다. 본인이 어떻게 뭔가 잘못됐다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섬뜩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망자들 누구 있습니까? 대장동 관련해서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있고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문기 전 처장이 아마 작년 이맘때였나 생각하는데요. 그때 뭐 아무튼 어쨌든 명복은 빕니다 했던 그 멘트가 온 국민이 굉장히 매섭게 다가왔던 거고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이모 씨 있었고요.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그 배소연 씨와 같이 연관이 있었던 그 남자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같이 했던 비서실장이었던 전영수 실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인과관계와 앞선 사례들 때문에 국민들께서 더 섬뜩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국가를 음모론으로 몰고 가고 혹은 이런 섬뜩한 것이 그 분위기조차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 빨리 재판에서 결론 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숙 전 행정관. 네. 근데 유동규 씨는 지난해 말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고 있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지금? 뭐 계속해서 받아왔는데요. 유동규 씨의 뭐 따로 이렇게 신변 보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받고 있진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 경찰 측에서 상시적으로 뭐 유동규 씨의 건강 안부를 묻는 것 행위는 하고 있다고 해요. 체크는 한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지금 신변보호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 측에서는 24시간 유동규 씨를 이렇게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건 아닌 거고. 그래서 신변보호치가 24시간 하는 건 아니고 따로 이렇게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요즘에 이렇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변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에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압수수색이 대상이 됐잖아요. 세탁소. 그 세탁소 사장님. 주인분 얘기도 있었잖아요. 앞서서는 이 교통사고 전에는 한 명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세탁소 주인 한때 실종. 그러니까 지난 4일 이재명 법화 관련 압수수색을 검찰로부터 당한 그 세탁소잖아요. 근데 어제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겨 연락이 두절됐다 그래요. 그리고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된다. 경찰에 신고했죠. 그리고 신고 4시간 30분 만에 전북 익산에서 발견됐다고 그래요. 어떤 한 숙소 같은 데 발견됐는데 아무 이상은 없는 상태고요. 지금 과정이 충분히 설명은 안 되고 있어요. 왜 뭘 글을 남겼는지, 왜 저리 갔는지 이건 모르는데 요거 김성환 평론가께 짧게. 이렇다 보니까 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됐던 인물들만 약간 이상한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는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음모론은 이렇게 생겨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사건이고 그 관련돼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공통점을 뽑아냈잖아요. 또 다른 공통점 하나를 뽑아내면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탁소 주인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밝히기로 2년 전에 부인과 사별한 뒤에 우울 증상에 시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검찰이 세탁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하는 거니까요. 압수수색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뭐 심리적 압박을 느끼거나 갑자기 우울 증세가 더 심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세탁소까지 그렇게 뒤지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리고 작년에 대검 반부패부가 공개한 게 음식점 100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얘기하기로는 지난해도 이미 2차례 압수수색했고 올해 지금 3번째 압수수색했다고 하고요. 경기도청하고 북부청 압수수색 들어갈 때 그때 그 한 달 전부터 직원 28명에 대해서 뭐 관련된 압수수색 부인의 휴대폰까지 전부 다 막 뒤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 직원이 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지 뛰어내리는지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라고 김동연 지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평범한 세탁소 주인 같은 경우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뭐 이재명 대표가 그러라고 뭔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그렇게 과하게 수사를 해서 그런 압박을 느꼈다고 말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유동 씨 같은 경우에는 친구하고 술 마셨고 식사했고 예. 그리고 대리기사 불렀고 대리기사가 차선 무리하게 바꿨고 화물차가 그걸 미처 피하지 못하고 거기 받았고 예. 그게 다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친구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신변보호 요청도 예. 안 받아야 되고 알겠습니다. 술도 마시지 말고 예, 예. 다 그거 없애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를 떠올랐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사실이거든요. 음모론이라고 예. 말씀드린 거예요. 예.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뭔가 사소한 걸 가지고 그건 다 그러면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예. 의심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예. 지금과 같은 이 합리적인 어떤 사실관계들을 놓고 예. 그게 이재명 대표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음모론에 가깝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아마 많은 분들이 합리적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런 뉴스 세탁소 주인분 그다음에 유동규 씨 관련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좀 다행히 두 분은 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렸고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개의 요구를 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입니다. 의제 확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집하는 것은 정치 공세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안심 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부산도 마련시켰습니다. 힘내십시오. 윤석열. 교수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2021년 10월 기업인 여러분과 네, 오늘 있었던 일, 뭐 부산 모습도 있었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산을 방문했죠. 그 시장 방문 모습도 있었는데, 자 요즘 정치판 이분만큼 잘 읽는 분이 없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꽤 많은데 바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인데요. 바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오랜만에 나오신 오랜만입니다. 거죠. 예. 자 바로 아까 영상과 관련된 거 질문을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엑스포 유치에 굉장한 공을 들였는데 이게 실패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본인이 부족이다, 본인 부족이다 사과까지 했는데. 오늘 부산을 찾았어요. 직접적인 연관된 도시잖아요. 실망한 부산 민심 어느 정도 좀 달래질까요? 뭐 부산 시민들이 실망 많이 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 잘못이다 했는데 그런 잘못된 정보를 준 참모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 예. 뭐 지난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마찬가지, 엑스포도 마찬가지. 예. 뭔가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가고 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 했지만은 예. 그러한 참모들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이러한 에라가 가면은 국민들이 뭐 한두 번이야 그렇지만은 더 이상 국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보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직접 그 부산 가서 저래 하신 것은 부산 시민들한테 예. 뭐 또 다른 희망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산업은행 이전, 뭐 신공항 문제 예. 등등 부산에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예. 저를 믿어달라. 엑스포하고는 별개로 할 건 다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드린 것 다시 같아요. 한번 약속의 메시지를 준 셈이다. 뭐 직접 가신 것 자체가 그 떡볶이 먹는 이유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 저것도 뭔가 생각을 하고나 떡볶이를 저렇게 들고 먹는 모습. 그러니까 또 그룹 회장들하고 같이 옆에 보니까 가서 그룹 회장들이 다 같이 먹고 있네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서 윤석열 정부의 부산 지원 우리가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던지러 가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평가해 주셨고요. 지금 사실 총선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여러 명 있지만 그중에서도 한동훈 장관이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서는 개각에 포함이 안 됐지만 이건 시간 문제다. 이제 교체되는 거는. 그게 달 보잖아요. 언제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근데 한동훈 장관이 출마한다면 비례냐 지역구 출마냐 이게 또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지금 선거법 개정 문제가 초미의 관심인데 예. 지금 민주당은 이제 병립형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병립형으로 갈 거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한 80%가 과거 제도죠, 그게. 과거 제도니까 예. 이제 뭐 바깥에서는 여야 간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야합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민주주의로 봐서는 다당제를 꺾는 양당 제도로 다시 회귀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적인 모습은 아닌데 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방향 선회를 한 것은 예. 본인의 입지하고도 관련이 있죠.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개항을 나온다니까 예. 이 원희룡 장관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그러니까 거죠.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은 뭐 그쪽에 출마자들한테 예. 조국이나 송영길 이분들한테 또 치거든요. 그럼 제2의 그 대권 후보들을 다시 한 번 더 만드는 경우가 되니까 예.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한 번 얻어먹고 그냥 병립형으로 가자. 뭐 이렇게 대강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병립형으로 가자는 거는 본인이 개항을에 출마하지 않고 비례로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까? 자기는 비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원희룡 장관이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데 예. 뭐 먼저 선수를 쳤죠. 예. 그런데 원희룡 장관도 개항을 안 가죠. 두 사람 다 개항을 안 간다. 그런 상황이 병립형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굳이 개항을 갈 이유가 없지. 자기가 뭐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례대표로서 전국 지원도 해야 되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이. 한동훈 장관 대한 질문인데 한동훈 장관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한동훈 장관도 비례 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방을 다녀보니까 예. 한동훈 장관의 총선에서의 역할이 딱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로 가서 전국에 지원을 갈 거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은 사실 비례 안 가려고 그래요. 이 판에 내 지역구를 하나 만들어 그렇죠. 놓고 그래야지 되는데 이게 전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뭐 비례 아니면은 가장 손쉽게 당선될 수 있는 지역 뭐 그렇게 안 가겠습니까? 일단 그건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한동훈 장관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특히 여권 지지자 중에서 압도적인 대선 주자 1위를 하고 있거든요. 뭐 약간 빠른 감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나와요 숫자가. 근데 이렇게 지지를 받는 한 장관 대선 주자급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국회에 가서 의원 배지를 달 이유가 있는가? 바로 다른 역할을 받고 대선으로 가면 어떤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으로 봐서도 예. 국회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남아서 뭐 총리를 할 수도 있고 예. 있지만은 국회라는 새로운 지형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대선에 대한 꿈을 뭐 갖고 있다 그러면은 예. 국회로 들어가서 민심하고 직접 부딪히는 예. 그러한 민생의 길을 좀 걸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자격도 좀 갖춰지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욕은 먹지만은 예. 그래도 국민들하고 직접 부딪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국회로 들어가라. 예. 그런 얘기를 했고 원희룡 장관은 굳이 국회 올 필요 없다 했는데 예. 본인이 이게 이러다 한동훈한테 밀리겠다. 약간 그런 조급함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그런 데 가는 거지. 그렇군요. 우리 아까 좀 다뤘었는데 그렇게 또 연관지어 해석하시는군요. 그런 가운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외부 행보가 있었어요. 그 화면으로 좀 일단 소개해드리죠. 오늘 대구에서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 보도국장, 언론사 간부들을 만난 거예요. 간담회를 참석을 했어요. 어떤 식당에서. 그리고 뭐 모임을 이제 비공개로 했다 그러죠. 그리고 끝나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동행을 했는데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박 전 대통령 회고록이 내년 1월쯤 예상되는데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출마 움직임이 있다고 소문이 다 났잖아요. 최경환 전 장관,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인데 이런 분들과 박 전 대통령이 만났는가? 근데 아직은요. 아니다가 아니라 아직이라고 약간 묘한 뭘 남겼거든요. 자, 오늘 언론사 국장단과 만났다는 거 이거 단순해 보이지 않는데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뭐 그전에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예.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1년 반 정도 되셨으니까 예. 지역 언론에 대해서 제가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번에 뭐 그전에 친박은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 총선에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이미 남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가서 지금 이준석 신당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걸 예상하고 이미 박근혜 대통령하고 손을 잡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이번 총선에서 손을 들어주면은 뭐 국민의힘에 손을 들어주지 않느냐. 나머지 최경환, 우병우 뭐 그런 분들의 만남은 뭐 어느 시점 되면 하시겠죠. 그러다 그게 도와준다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뭐 그렇게 뭐 무소속 다들 나가면 무소속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보들을 직접 나서서 도우는 그런 입장은 아니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좀 해볼까요? 어제 선거구 획정이 일단 임시민 합니다만 뭐 큰 가닥은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3번이나 출마했던 노원병 지역구가 사라지게 됐어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크게 문제가 없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본인이 원래 자기 지역구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신당을 만든다, 대구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어떤 선택지가 나온 대구 겁니까? 출마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불가능하고. 대구에는 거의 뭐 지지도가 없다고 이런 거고. 또 광주 가서는 뭐 호남을 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 이게 이제 병립형으로 가게 됐을 때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신당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만든 신당의 대장,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대장을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한 6개월 전부터 얘기했던 이제 빅텐트를 칠 거냐. 빅텐트라는 게 국민의힘발 빅텐트는 이준석 신당이 나갈 거고. 이제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를 총리를 중심으로 한 비명계가 나와서 같이 합치는 여기 뭐 양양자나 금태섭 다 합치겠죠. 거기에서 이제 호남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로 지지할 거냐라는 것이 빅텐트잖아요. 거기는 이준석의 대여섯 석의 미니 비례대표 정당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40석 가까이 되는 그러한 제3지대의 빅텐트 견제, 양당 견제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고민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조금 고집이 세요. 여기는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빨리 나오라 했는데 안 나가잖아요. 저게 이제 정치력이 약하다는 거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미 이 판이 이렇게 가니까 빨리 나와서 바닥 보이기 전에 나와라. 그러고 이쪽 사람들하고 합쳐서 빅텐트를 가야 되지 자기 국회의원이 급하고 뭐 급한다고 작은 정당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에서는 지난번 이낙연, 김종인 만남이 간단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래 봅니다. 그럼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결국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 쪽으로 기운 거다 이렇게 좀 뭐 그래 100%죠. 아니 본인이 나가서 100%다. 본인이 나가서 될 수 있는 지역이 없잖아요. 본인이 원래 지역군 좀 사라지게 생겼고. 본인이 나가서 대구 나가서 하면 대구 국회의원들 12명이 이준석 제발 와라. 그럼 경선 문제가 안 되니까 또 다른 지역은 어려우니까 비례대표로 간다. 그 대신에 빅텐트 비례대표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준석 신당 비례대표로 갈 거냐 이 차이만 남아있다. 이것만 남아있는 상이다. 조은진 대표는 총선 관련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겁니까? 저는 뭐 제 지역이 대구 달서병이니까 총선 출마를 달서 제 지역으로 출마를 해야죠. 근데 거기는 진짜 이 보수 진영 내 경쟁이 치열한 건 아닙니까? 치열한데 뭐 우리 공화당하고 또 뭐 국민의힘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총선은 1월 달부터예요. 1월부터다. 그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인요한 김기현 오늘 회동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어제 그 용산하고 지도부 만난 것은 민심 방향이 어디냐. 인요한 혁신위의 민심 방향이 옳았거든요. 그러면 인요한 혁신위를 껴안고 가야 된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도 이제 조기 공천관리위원회 공관위가 구성되면은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하면서 이제 시대 교체, 세대 교체라는 엄청난 인적 쇄신을 해나갈 건데 결국은 어떤 정권에서도 어떠한 총선에서도 소위 중진들 국민의 눈에 약간 이상하다 싶은 그런 뭐 소위 말해 윤핵관이라 그러죠. 그런 분들은 컷오프 됐어요. 그래서 이번 조기 그 공관위가 컷오프에 칼을 쥐고 가는데 아마 김기현 대표도 거기에 맞춰서 갈 거다. 그러면 본인의 울산 지역보다는 오히려 본인 어깨를 좀 가볍게 하고 개혁 공천을 할 수 있는 공관위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12월 말부터 가는 거죠. 그러니까 12월 24일까지가 인요한 혁신이니까 혁신에 이어받아서 바로 조기 공관위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되고 공천관리 끝나면 이제 선대위가 구성되는데 뭐 한동훈 장관의 목은 공관위의 목이 아니고 선대위의 목이다. 그래서 공동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갈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뭐 시원한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